우리가 이렇게 바쁜데 그 많은 뉴스를 어떻게 다 챙겨볼까요? 그래도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뉴스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5분만 투자하십시오. 5분은 시간 되시죠?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내일부터 또 열심히 일하셔야 되니까 지난주 뉴스를 빨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처하는 방법,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내 집이 892채인데 가압류 도중에도 집 계속 사들인 빌라와, 요 며칠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전세 사기인데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가압류가 걸림에도 불구하고 집은 계속 사들이고 그 나머지 집들에 대해서 단기 임대를 놓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서 나오긴 하는데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집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 집주인은 이 집을 2억에 팔고 싶어요. 근데 빌라라서 잘 안 팔리죠.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낍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을 만나게 되죠. 새로운 집주인에게 2억에서 2억 5천 정도에 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 이 전세 세입자는 2억 5천에도 쉽게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집을 사겠다고 하면 상당히 망설여지고 가격에 대해서 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 전세라고 하면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세와 무관하게 높은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일반적인 매매 과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이 새 집주인은 처음에 바지로 시작을 했다가 이런 빌라왕이 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가능하냐면, 이 새 집주인은 공인중개사와 짜고 매매가를 아무렇게나 맞춰도 됩니다. 2억 5천에 맞춰서 2억 5천에 어차피 전세를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새 집주인은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억에 팔아도 되는 것을 2억 5천에 팔았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이라는 자금을 이 공인중개사와 새 집주인께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금 자체도 이 전세 세입자로 맞춰놨기 때문에 본인의 돈 하나도 없이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집주인은 나중에 전세 보증금이 터지지 않는 이상, 혹은 터진다 하더라도 배째라식으로 나가게 되면 돈은 계속 받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가압류가 들어와도 단기 임대도 놓을 수 있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또 집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집주인은 재개발이라도 되거나 이러면 상당히 큰 호재가 돼서 수익을 높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빌라들은 그런 확률을 상당히 희박하겠죠. 이런 문제가, 이 세입자들이 이제 전세를 나가겠습니다, 전세금 돌려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차자로서 주의해야 될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하십시오. 이제는 뭐 의무가 되고 있는데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고, 이것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세입자로 들어가신 분들은 반드시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세 곳에서 상품이 돼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곳에서, 그리고 약간의 어떤 스펙에 맞춰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세금은 아직 반환받지 못했는데 내가 집을 나와야 된다, 그러면 임대차 등기라는 제도도 확인하셔서, 임대차 등기라는 것은 내가 이 등기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최우선 변제권이나 대항력이 생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점유가 깨지잖아요. 대항력이라든가 최우선 변제권은 점유가 우선돼야 되는데 점유가 깨지기 때문에 그럴 때 임대차 등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발 들어갈 때 등기부 등본을 좀 확인을 하십시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 매매가를 확인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매매가는 2억 5천인데 전세가 2억 5천 나온다? 이상한 거죠. 경매로 낙찰받았다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향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 집주인이, 새 집주인이 모르고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배째라로 나온다, 그러면 내가 상당히 골치 아파진다는 거 정도를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면 진짜 전세가 월세보다 이득이야? 라고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 월세가 더 싼 경우가 있어요. 전세 보증금 전체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월세보다는 전세가 확실히 저렴하겠지만, 이 전세자금 자체도 대출을 받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뭐 신용대출이나 소위 말해서 이 전세자금 자체도 내 돈이 아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월세보다 전세가 이득인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숫자적으로 따지면 이 전세가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 전세로 들어가는 목돈, 불렸을 때 수익률도 있잖아요. 이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월세보다 이득이냐는 무조건 전세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정서상 무조건 전세가 싸다는 인식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전세를 사시는 경우도 많아요. 정도는 한 번 정도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당이득 환수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구조에서 봤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조 자체는 나중에 문제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랑 똑같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 문제를 발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바지 사장들 있잖아요. 바지 집주인들도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명의만 잠깐 빌려줘. 그럼 내가 뭐 수수료 1,000만 원 줄게, 2,000만 원 줄게. 아니면 재개발 될 거니까 여기 진짜 좋아. 이 집주인들도 속고 들어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키포인트는 공인중개사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 세입자도 다른 거 등기부등본도 확인 안 했을 테죠. 집주인도 뭐 신상이 정확하지 않을 테죠. 명의만 확인했겠지 과거 이력에 대해서 모르는데 대부분이 공인중개사의 어떠한 공신력을 가지고 이 전세를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공인중개사는 수수료로 뭐 적게는 수백에서 어제 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 한 건에 2,50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아니고 중개수수료 받았다면 불법이어서 환수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이 이익 자체를 환수할 수 있는 그리고 페널티까지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이 키포인트 이 공인중개사의 사기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좀 길게 얘기했고요. 짧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라 돈으로 꺾기 갑질한 소상공인 울린 땡땡은행, 뭐 은행명은 제가 기재하지 않았는데 은행 가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을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은행에서 파는 상품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가입하면 왠지 기분이 좋지만 은행에서도 보험 상품 상당히 많이 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참 조삼모사격인 게 보험 설계사한테 저축보험을 가입하면 왠지 찜찜하고 의심스럽고 그런데 은행에 가서 객장에 앉아서 그것도 내가 직접 찾아가서 가입을 하면 이게 은행에서 팔아서 저축 상품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축형 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은행 찾아가는데 뒤에 무슨 플랜카드 같은 거 걸쳐 있잖아요. 1년에 얼마 모으기, 5년에 얼마 모으기, 뭐 비과세태 이런 거 다 보험회사에서 파는 보험사 상품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내용 자체는 대출을 해주면서 그것도 대출도 은행 돈이 아니에요. 은행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 돈을 소상공인 에게 대출해주면서 불구하고 이 틈 사이에 자기네 이제 이런 상품들을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꺾기라고 많이 해요. 불법입니다. 우리가 기업 같은 경우도 대출할 때 이런 꺾기를 많이 해요. 뭔 상품 가입해라, 뭐 직원들 급여통장 뭘로 바꿔라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 제도적으로는 분명히 불법이고 하지만 알고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받는 사람은 항상 아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이 되어야 되고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요즘 이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은행원 얘기랑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요즘 종신보험 엄청 까잖아요.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속여서 팔아서 사회초년생들을 울린 뭐 보험 설계사 얘기 나오고 이게 최근에만 불거지는 문제가 아닌데 요즘에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설계사가 대리 서명했는데 보험사는 나몰라라. 이런 문제점들이 과거부터 많이 있었던 얘기인데 최근에 왜 기사가 나오는지 한번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특수고용 형태들이 뭐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도 있을 수 있고요.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 학습지 하시는 분들 이런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 형태가 이제 앞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법이 7월부터 바뀝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를 예를 들면 수만 명의 보험 설계사의 고용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그동안 개인 사업자였기 때문에 회사는 책임이 없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연일 터진다는 것은 보험 설계사 분들도 감축이 될 거다. 금융권의 특수 고용직들은 절벽 형태의 고용 형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걸 또 뒷받침해 주는 게 토스에서도 은행 생기고요. 카카오도 이제 보험 팝니다. 보험사에서도 요즘에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는 크게 저항 없이 로비를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G7 재무장관 협의에서 이제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로 합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앞으로 법인세 그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 15% 정도의 세금은 어느 나라든 내야 된다. 과거에는 조세 회피를 위해서 법인세가 저렴한 국가에다가 본사를 만들고 계열사 형태로 각 국가에 진출하는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약 6조 정도 이득을 챙긴다고 하는데 사실상 신고된 금액은 뭐 2천억인가 해서 뭐 법인세 상당히 적은 금액 우리나라에 내고 사실상 싱가포르 법인세가 적은 나라에다가 세금을 많이 내는 형태가 됐는데 이제는 무조건 번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형태가 되는데 일단 과거 제조업 같은 경우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요. 플랫폼 기업 있잖아요. 뭐 구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넷플릭스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에 접속하는 데 있어서 관세를 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과는 달리 관세 무역에 걸리지 않는 형태의 소득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인세 형태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소시민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지구촌이란 말은 있었지만 이제는 이게 거의 현실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의 어떤 쇼핑, 엄청난 바겐 세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쇼핑을 하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이런 관세 협약 같은 경우는 그것의 시초를 알리는 어떠한 현상이다 라는 거 정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송금만 하더라도 만약에 집에서 돈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2, 3일 지나야 확인이 되고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떤가요? 그냥 보내는 즉시 거의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지구라는 것이 정말 마을화, 좁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통화는 어떨까요? 돈의 가치. 통화 화폐에 대한 어떤 글로벌 협약도 나올 수도 있고 이게 거의 변동성이 확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제 기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변동성을 다 따라가다가는 투자자들을 다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은 변동성 내에서 금리를 조절해야 됐다면 이제는 거의 동기화되는 형태로 갈 수 있다는 시발점에 대해서 기사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인 줄 알고 샀는데 과태료 한숨.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집 모양 자체는 그냥 일반 주택이에요. 뭐 방 2개, 3개, 화장실 뭐 하나 이런 형태인데 그게 등기부 등본상 근린생활시설이었다는 거죠. 등기부 등본 좀 제발 확인을 하시고 매매나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공인중개사분들이 확인서라는 것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뭐 등기부 등본도 마찬가지고 그 집이 어떠한 형태고 뭐 배수시설은 어떻고 교통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받을 수 있는데 근생으로 이걸 계약을 하셨다면 이런 걸 안 받으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매매할 때는 이 확인서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것을 받지 않으셨다면 불법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페널티가 가기 때문에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제가 경매 물건 중에 하나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분명히 이 그림 먼저 보시면 빌라예요. 빌라 형태고 주거 형태고 이게 아마 3층일 겁니다. 제가 여기 지워놨네요. 3층 형태 한 이 정도 충수되겠죠? 분명히 집인데 여기 보면 물건 종비를 보면 근린상가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빌라는 우리가 빌라라는 용어 자체도 없는데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최대 4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밑에 층, 뭐 1, 2, 3층 형태를 근생으로 지어버리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높이 지을 수 있죠. 주택가라면 보너스처럼 이런 식의 근생으로 팔아버릴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 주차 면적도 만약에 이게 다 집이라면 주차 공간을 일정 비율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근생은 어떠한 주차 용지에 대한 확보 기준이 주택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생으로 지어진 집에 대한 주차 의무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는 이걸 근생을 알고도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렴하고 난 평생 살 거고 전략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영상도 올렸는데 우리가 빌라라는 용어는 사실상 건축법상은 없고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영상을 링크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보실 분들은 보고 이 정도는 학습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복잡하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만 보시면 이게 근생으로 되어 있는지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뉴스 보시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